안녕하십니까. 백제 대학로 속으로 들어간 황하에서 사라진 코끼리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백제 금동 대학로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새겨져 있다고 했는데 23개의 산이 겹쳐있는 첩첩산 중의 뚜껑에는 상상의 동물 포함하여 코끼리, 호랑이, 사슴 등 39마리의 동물이, 그리고 연꽃 모양의 몸체에는 불사조와 물고기, 학 등 26마리의 동물이 도드라지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코끼리 원숭이 악어를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해상 왕국이었던 백제가 새 동물이 있었던 동남아, 인도와의 교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을 거라고 했고,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542년 인도에 도착해 불경 공부를 한 후에 531년 성원 9년에 귀국한 겸익의 사례 등을 덧붙이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제야사학계의 일부는 고대 중국에는 새 동물이 존재했고 백제의 요서 산동 진출설 또는 22담로서를 고려할 때 백제 장인들이 코끼리 등을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주장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소개했듯이 중국 대륙에는 원숭이 악어가 고대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코끼리와 관련된 내용만 파악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마무리하면서 백제금동 대학로가 제작된 시기 이전에 백제가 해외 특이 동물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거나 중국과의 교류 기록을 위진 남북조 시대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유방이 세운 서한 말기인 기원 후 2년부터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한 시기만 잡아도 위초고 삼국을 비롯해 서진, 동진, 송, 제, 양, 진 수십 개의 나라가 부침을 거듭한 시대이기 때문에 왕조 교체를 수평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구조 흐름과 지도, 기후변화와 코끼리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모두 접근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5천년간의 중국 평균 기온 추이입니다. 총 5번의 온난기와 4번의 한랭기를 거쳐왔는데 1차 온난기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서한 인근의 호경을 수도로 삼았던 서주 시절인 기원전 1000년까지입니다. 이때는 황하 중하류 지역의 기온이 현재보다 2도 높은 고온다습한 환경이어서 숲과 대나무도 무성했고 벼농사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출토된 이 시기에 동물뼈와 유적, 기록에 의하면 코끼리와 코뿔소 등 대형 포유류가 다량 번식했다고 하는데요. NHK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11년 제작한 세계 4대 문명 황하편을 보면 황하 유역의 기후 변화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런 황토빛 땅이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 황토고원에는 녹지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지금은 온통 황토투성이지만 이곳에 문명이 피어났던 시절은 최고의 환경이었다고 하죠. 보시는 이미지는 다큐 속에는 황토고원의 시대별 삼림 변화를 보여주는 지도인데 황하와 위수를 중심으로 녹색의 삼림지대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낙양, 경주, 개봉에 하류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요 지명 표기가 전혀 없어 중국 지도에 익숙한 분이 아니면 변별력,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연구원에서 새로 제작한 그래픽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위에 빨강선은 현재의 몽골과 중국의 국경선이고요. 여러 주요 지명 중에서도 빨간 포인트 2곳, 이곳은 서안입니다. 이게 지금 관중 분지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곳, 이곳이 현재 낙양입니다.
기원전 천년경 은나라와 주나라가 교체되는 시기에는 황토 지역의 80% 이상이 울창한 삼림과 기름진 초원이 덮여있는 방대한 원시림지대였습니다. 코끼리, 코뿔소, 신비의 사슴으로 알려진 사불상 등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대형 동물들이 넘쳐나는 살기 좋은 땅이었죠. 이후 1500년이 지나 기원 후 500년 무렵 회화 이북의 북조 지역은 북이, 회화 남쪽 지역은 남제가 활동했던 시절로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백제가 남제 사신을 파견했던 484년도에 해당하는 시기죠. 이때는 황토고원의 50% 정도가 원시 삼림지대와 초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큐가 제작된 2010년도에는 방대한 황하, 중하류 지역의 약 5% 정도만 원시 삼림지대가 점점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폰으로 시청하는 분들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위쪽이 빨강선은 몽골과 국경선이죠. 곧 고비사막 일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명을 다시 확인하면 한국관을 중심으로 서쪽 관중문지에는 서안 장안이 있고 한국관 동쪽 이쪽엔 낙양, 그 다음에 여기가 개봉 위로 쭉 올라가면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 은이 있었던 안양이 됩니다. 기원전 천년경에는 하서해랑 지역, 오르도스 위쪽 음산산맥의 이 북변 지역까지 원시림이 있었던 곳이고요. 이 북경 주변도 지금 다 원시림으로 덮여 있죠. 그리고 개봉 밑에 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준 남북조 시대 말기에 이르면 하서해랑은 사막화가 됩니다. 이 짙은 색에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오르도스 지역 역시 이것도 사막화가 시작되고 있고요. 인문에서 태원으로 이어지는 산서성의 긴 협곡 황토구원도 그리고 태행산맥 동쪽 지역도 삼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2010년도 모습은 더 처참한데 보라색으로 보이는 지점, 연안 일부, 진령산맥 일부 이렇게 열양산맥 특정 지역만 점점 이렇게 떠있는 형국이 되는 거죠. 이 지역만 원시림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NHK 자료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진령산맥을 포함한 남쪽 벨트는 이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끼리, 코뿔소 모양의 청동 제품은 상나라 전후에 제작된 제사용품, 주로 술잔입니다. 앞서 봤듯이 원시 삼림이 광범위하게 들어차 있었고 코끼리와 코뿔소 등을 포함한 대형 동물이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동물을 조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러나 서주시대에서 동주시대를 거치고 춘추 전국시대로 이어지는 끝없는 전쟁이 진행되면서 금속무기, 전차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연료를 구하기 위한 숲의 대규모 남벌이 진행됩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철제 무기로 무장한 진나라의 관중평원, 이 주변 지역부터 빠르게 숲이 사라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창과 검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제작 기술에 따라 화살도 쉽게 뚫지 못하는 최고의 갑옷인 코뿔소 껍질로 만든 서갑 착용, 그리고 뿔의 약용이 확산되면서 코뿔소는 급격하게 감소했고 코끼리는 전쟁에 참여해 돌격대 역할을 하고 공병대와 수송대 역할도 했으며 역시 약재와 장식품, 소재, 그리고 식용으로 사용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 장기파인데 코끼리가 전쟁에 참여한 것을 잘 담고 있습니다. 장기게임은 고대에는 코끼리상 놀이 희자를 써서 상희, 즉 코끼리 놀이라고 불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서서히 장기라는 말이 일반화됩니다. 인도에서 기원해서 동북아시아로 전파되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체스로 변형이 되었다는 내용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에 이미 성행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현재 장기는 당나라가 멸망한 후인 5대 십국 시절에 만들어진 버전이라고 합니다. 초하와 하나를 경계로 황후와 유방이 싸운 시대를 담아낸 것도 당 이후에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고대 코끼리놀이 상희로 불린 것은 아마도 인도에서 코끼리가 갖는 상징성, 코끼리 부대가 차지한 특별한 전술적 가치 때문이라고 추정되는데요. 가장 바깥에는 전차 부대인 차가 있고 이어서 기마 부대인 마, 그리고 코끼리 부대인 상이 있죠. 도시국가에서 통일제국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벌인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아닌 대형 포유류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1차 온난기에 이은 1차 한랭기는 기원전 1000년경 서주 때부터 기원전 770년경 동주시까지 약 230년이고요. 2차 온난기는 기원전 30년까지 740년 기간 지속됩니다. 2차 한랭기는 위진 남북조 시대를 끝낸 수문제 20년까지로 지금보다 추워서 발해만이 결빙되기도 했고 3차 온난기는 북송, 태종 2년 차인 985년까지 이때가 중국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도 좋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3차 한랭기는 207년 동안 지속됐고요. 가장 짧은 85년만 유지된 4차 온난기는 남송 광종대에서 단종대까지 우리의 근세 조선사에 해당하는 4차 한랭기는 1880년까지 무려 512년 동안 지속되어 얼어붙은 양자강을 걸어서도 건널 정도로 혹독한 시기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온난기에 접어들었으나 산업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그래프에 나오지는 않지만 1950년경부터 기온이 급상승하는 기후위기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NHK 다큐에서 산시성 스판대학의 주수관 교수가 연구한 황토곤 일대의 산림 분포도를 비교해보면 산림 분포도는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더 심층적인 분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3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